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역동 이론을 두 주 했고요. 행동주의 이론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제 휴머니즘이죠. 쉽게 말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죠. 그러면 왜 인본주의 이론이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이론을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인본주의 이론은 이제 구체적으로 로저스와 머슬로우가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로저스나 머슬로우가 얘기한 그 인본주의 이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은 실은 뭐 개념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 이런 거는 굉장히 개념은 뭐 좀 조금 다른 개념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관 이런 거는 로저스나 머슬로우나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선 로저스나 머슬로우는 인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인간은 선한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고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굉장히 목적도 있고 합리적이고 웬만하면 로저스나 머슬로우의 인간관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붙이는 좋은 말들 웬만하면 갖다 붙이면 다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한목적적이고 선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인본주의 이론은 앞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정신역동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개입 기법이라든지 뭐 이러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찌 보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앞서 정신역동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였죠. 프로이드.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분이 파블로프와 스키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 이론. 자, 인간에 대한 어떤 전제를 바라볼 때,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이 나의 무의식 안에 쌓여서 현재의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쌓여진 나의 정신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의식들이에요. 즉 정신이 심리적인 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신결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 또 프로이드 이론을 설명하기도 해요. 반면에 스키너나 파블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로 또 이 두 이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온 학자가 삐아제예요. 삐아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삐아제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요. 삐아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발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분은 심리적인 거, 정신이 중요해, 아니야 환경이 중요해, 아니야 인지가 중요해, 다 각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본주의 이론에서 인간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유기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 유기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유기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유기적으로 서로 얽히설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서 또는 서로 의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아진 것, 이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간을 구성하잖아요. 인지, 심리, 신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하여 인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성을 해요. 이것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 환경만 따로 아니, 인지만 따로 아니, 정신만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것 자체가 인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모든 것들이 통합된 존재, 통합된 전체로서 인간임을 강조하는 개념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인본주의는 그거예요. 이렇게 환경에만 아니면 정신에만, 인지만 인간을 그런 식으로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자. 인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어떤 근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도 많았죠. 뭐 전쟁을 2번이나 겪으면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우리 철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두 학자는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거나 자율성을 존중한다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존중한다거나 뭐 이러한 모든 것들. 자, 이게 바로 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론은 어찌 보면 어떤 개입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속속 하나하나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커다란 틀, 인간을 바라보는 커다란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을 이분들이 얘기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로저스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저스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로저스의 집안은 이제 뭐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한, 그래서 이 분도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뭐 심리학을 공부하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집안 자체도 엄격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시골 동네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뭐 종교 생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이 로저스의 그런 어떤 자서전 같은 걸 보면 그런 기독교적인 얘기가 굉장히 앞부분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던 이 일리노이주 이의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하던 이제 그러한 소년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탐구심 이런 것들이 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신학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동 상담과 관련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동 상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담 요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이 로저스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론에 근거하여서, 실은 여러 집단 활동, 뭐 집단 치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카운터 무브먼트라 해서 참만남 집단 활동 또는 참만남 운동, 뭐 참만남 뭐 집단 치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개방적으로 듣고
있고 그들의 그런 어떤 삶 자체를 존중을 하고 개별적인 삶 자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나 스스로가 개방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운동 혹은 집단 치료 방법을 우리가 인카운터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담 기법 중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거예요.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 내담자 중심 요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쵸? 상담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담자는 어때요? 클라이언트의 속도에 맞춰,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맞춰서 클라이언트를 쫓아가는, 이러한 비지시적인, 혹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둔, 이런 내담자를 중심으로 둔 이런 상담 기법, 치료 기법,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알려주신 분이 바로 로저스입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치료 기법이 나왔을까? 왜 참만남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후에 이 로저스의 이제 생애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하고 다니셨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로저스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려주고 강조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지시적인 상담, 뭐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혹은 이제 왜 우리 놀이치료 같은 거 할 때 왜 아동 중심 상담 이런 것들, 아동 중심 놀이치료 이런 게 바로 다 로저스의 이론에 근거한 그런 어떤 상담의 방법,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저스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로저스가 얘기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외우지 말고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풀듯이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로저스의 주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는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 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 제가 언젠가 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아마 제가 예전에 아들러를 설명할 때 요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러 이론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모두 다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합니다. 자,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개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개인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그거를 이해하는 사고 과정은 여러분들 모두 다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어려서부터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쌓여져 있는 어떤 사고 과정도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나요. 오로지 내가 즉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객관적인 세상을 객관적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세상, 주관적인 어떤 판단, 주관적으로 인식한 현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교수님이 내가 되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분은 아마 되게 반갑게 아마 웃어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웃을 때, 비웃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나한테 불쾌하게 하시겠죠.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뭐 어떤 감정 개입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을 향해 웃었을 뿐입니다. 객관적인 현상은 이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왜요? 주관적인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돕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라이프 히스토리 쭉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어떻게 경험되고 느끼고 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이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는 중요하고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상학적 장 혹은 뭐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는지, 경험하는지, 느끼는지. 자, 이게 바로 현상학적 장입니다. 이게 현상학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로저스 이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개인의 내적 증거틀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느끼는가, 이게 바로 나의 내적 증거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상학적 장, 내적 증거틀,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 주관적 세계, 모두 다 어때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돕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상학적 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거보다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과거가 일어난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현상학적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이해할 때 뭐로 봐야 된다? 현상학적 장으로 그 개인을 이해해라. 즉, 개인의 증거틀로 그 개인을 이해해라. 오케이.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로 그 개인을 이해해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 우리가 실천을 공부할 때 열심히 클라이언트를 뭐 해라? 경청해라. 클라이언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르고 경험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화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이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다른 주관적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학적 장이다. 객관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이해하는 나의 어떤 방식, 이게 내적 증거틀이에요. 자, 현상이 나타나는 방식. 그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에 관심을 가져라. 열심히 들어라,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경청 열심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클라이언트를 들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인간 행동은 개인이 세계를 지각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현상학적 장, 개인의 내적 증거틀, 개인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경험들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해요? 중요시 여겨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자, 우리 앞서 잠깐 얘기해봐요. 참만남 운동. 이 운동을 펼치시면서 이 로저스가 굉장히 자기와는 다른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사람에 대한 본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는 온전히 이해할 때는 나의 어떤 경험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상대방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개인의 어떤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민감하게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되는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태도입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인간의 이제 행동의 근원은 자기 실현의 욕구에서 나온다.
건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현상학적 장은 이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 명의 아이가 길을 가는데 큰 개가 나왔습니다. 철수는 두려운 대상으로 개를 인식했고 영희는 관심 없어. 근데 민이 너무 멋져. 자,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어때요? 이들 앞에 놓인 큰 개예요. 하지만 행동이 다 다르죠. 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내적 중것들 혹은 현상학적 장, 주관적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관적 경험 방식이 다르니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현상학적 장이 다르니 행동이 다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각자의 내적 중것들이 다르니 이렇게 다르게 행동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관적인 어떤 세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주관적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이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좋고자 합니다. 자, 로저스도 그랬고 머슬로우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한 공통된 인간에 대한 가정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기 좋은 곳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막 부정적으로 막 파괴적으로 되고자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괜찮은, 긍정적인, 선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선천적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는 살인을, 누군가는 이런 막 굉장히 반사적인 행동을, 누군가는 파괴적인 행동을, 뭔가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 설명을 끝까지 들으시고 왜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좀 이따가 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로저스의 이론에서는 인간 유기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왜? 인간은 여러 가지가 분화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합니다. 인간 유기체란 분화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남과 다르다요. 남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의존적이고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라고 하는 거죠. 책임감도 있고요. 뭔가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대충 맞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목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래서 어딘가에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스스로가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자 합니다. 굉장히 미래적이고 목적지향적이겠죠.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자율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 개념들입니다. 자, 이거는 앞서 설명했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지 정신역동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자들의 어떤 자유의지가 굉장히 무시된 자율성이 무시된 그런 이론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고 싶죠, 여러분.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고 싶은 그런 우리는 의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이 긍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인데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럼 그 긍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끝은 뭐가 될까? 자, 로저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막 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괜찮은, 내가 정말 나다운, 나 괜찮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램들이 있고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긍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럼 나를 좀 더 실현시키고자 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어떤 뭐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고는 이건 개인차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긍정에 대한 경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혹은 자아. 여기서 자아 혹은 자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융의 이론에서는 자기와 자아는 다른 개념이었죠. 하지만 나머지의 이론들에서 자기 혹은 자아라고 하는 건 다 셀프를 의미합니다. 다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아가 가지고 있는 실현의 경향성, 자아 실현의 경향성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선한 그러한 경향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향성,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경향성, 자기 발달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 자, 여러분들 내가 발달을 시키고자 하는 자기를 좀 더 실현시키고자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많이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 이겨내고 이제 그러한 경향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선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래요. 내가, 글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자기 실현의 지금 목표가 어디, 뭐에 있나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일단 눈앞에 있는 자기 실현의 눈앞에 있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번 학기에 뭐 다 뭐 A뿔을 맞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이번 학기에 나를 실현하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척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잘해야 되겠죠? 중간고사. 일단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과제 이런 거 등등등등 잘 해내셔야겠죠. 자, 인간이 나를 실현하는 과정 나를 실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순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이런 모든 순간, 모든 경험이 내가 성장하는 것과 그런 성장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실현하는 거에 얼만큼 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A뿔을 맞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에 어느 정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 건지 내가 A뿔을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에 내가 지금 열심히 수강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즉 나의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용이하게 하는 행동들인지 여러분들은 누누이 매 순간순간 평가해요. 안 되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평가하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평가 과정을 여러분들을 눈에 겪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나아지는 내가 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걸 우리가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 요 얘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 언제 교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라고 하는 거 생각 안 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누구 얘기할 때? 반드라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무슨 개념이랑 비슷하죠? 자기 규제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왔네. 좀 더 해야지. 이만큼 나가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실현하는 거에 용이한 행동들인 거야. 확인하고, 평가하고, 더하고, 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각자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체험과 내가 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체험들, 그다음에 이제 실현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뭐 실현하지 못하는 체험과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이거 못할 거야라고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의 자아 실현에 용이한 거냐 아니냐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럼 버려. 그다음에 이거 괜찮아. 그럼 좀 더 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각된 경험은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더
하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반두라의 개념에서 자기 규제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는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긍정을 향하는 그런 경향성,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을 향한 경향성, 그 과정 속에서의 현상학적 장, 아니면은 유기체의 평가 과정, 이런 개념들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한 긍정으로 관심 가져주고 무한 긍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런 관심, 즉 긍정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때요? 기본적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혹은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렇죠?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나만 있나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여러분들을 누군가 무한 긍정할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그러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많은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남 그 자체, 아기의 어떤 존재 자체, 존재만으로도 부모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완전 긍정적인 어떤 관심을 줍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이 점점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조건이란 게 붙어요. 이거를 하면 너에게 관심 가져줄게. 이걸 하면 잘 줄게. 특히 성적표 가져오면 100점 맞으면 뭐 해줄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하면 엄마 이렇게 해줄게. 이게요, 여러분들 조건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뭔가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그냥 긍정적인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관심을 받고 싶은데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인간들은 조건에 의해서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72명인데요.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이 학생 열심히 듣네. 그럼 좀 관심이 갖고 이름도 한 번 더 외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런 관심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그냥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긍정적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되게 매정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조건을 많이 달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은 태어난 하인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기 위해 어떤 가치를 부정하고 타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경험을 합니다. 즉 우리는 그 가치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긍정적 관심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죠?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본성에, 본연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진짜의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혹은 부모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나요? 많은 경우에 물론 내가 원하는 로저스가 얘기하기를 인간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충분히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굉장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 완벽하게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아이들도 조건이 부여졌을 때 긍정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성의 나의 모습이기보다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행동을 하고자 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본연의 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야지만 긍정적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 지속이 되면 또 그것이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규범과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선생님한테 칭찬받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본성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인간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적응적인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고요. 뭔가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억압하면서 살아야 돼요. 뭔가 억압한다는 건 방어 기제죠. 내가 원하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그래야지 긍정적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흔히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본연의 자신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실제 나의 지금 하고 있는 경험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이 괴리가 너무 클 때 인간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저스는 인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무조건적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너 자체로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라.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우리가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개론이나 실천론을 들으셨다면 실천론에서 관계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수용이잖아요. 조건 달지 말고. 우리는 뭔가 심판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조건 달아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를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나와 현재 내가 경험되는 내가 그 괴리감이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 인간의 본연의 그 선함, 긍정적인 경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저스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 조건 달지 말고 그거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모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수용은 잘못된 거를 허용하는 게 수용이 아니에요. 허용과 수용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잘못된 것도 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의도도 모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수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어라 라는 거죠. 그냥 나 그 자체로 그냥 고귀한 인간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인간은 무한정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죠. 나의 지금 유기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쵸? 내가 지금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닌, 그쵸? 그 어떤 조건과 내가 지금 경험되는 나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대로의 나와 이 간격이 좀 좁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가 얘기하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 정말 정말 로저스의 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굉장히 그런 어떤 긍정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잠재력을 인정하고 뭐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경험에 개방적이다. 모든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을 사는 거죠. 자, 실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랬잖아 뭐가 아니라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삶을 충실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기체적인 신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통 우리가 사람을 뭐라고, 인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인간 유기체라 그러죠. 나예요, 나. 유기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선함,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선함과 그다음 나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어떤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창조성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을 믿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어떤 나 스스로 이런 것이 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들 어때요? 땅에 태어날 때 작은 씨앗으로 태어나는 거죠. 씨앗으로 뿌려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긍정적인 무한한 그런 관심을 받고 조건 없이 관심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예쁜 꽃이 되기도 하고 정말 멋진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창조성을 가지고 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로저스가 얘기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자, 앞서 이제 기본 가정 뭐 나왔지만 앞서 다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현실이 중요하고 왜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현실 세계, 즉 다시 말하면 내적 중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자,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긍정으로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쭉 들었으니까 왜 이런 말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로저스의 이론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시하지 말고 비지시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속도에 맞춰서 경험에 맞춰 따라가는 치료 방법. 이게 바로 비지시적 치료 방법 혹은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경청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얘기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물론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로저스 이론은 어찌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 사회복지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적인 관계, 클라이언트가 이 상담 장면 혹은 사회복지 어떤 기관에 와서 도움을 받는 이러한 장면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클라이언트 얘기를 들어야겠죠. 클라이언트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클라이언트하고의 라포, 이게 뭐예요? 관계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더 상담에 잘 참여할 수 있게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둘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둘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따라가는 거고 클라이언트에게 무한한 관심을 보여야 되고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이 로저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저스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관계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태도 이런 거에 기본적인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저스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치료자가 혹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 그 다음에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 공감하는 태도, 충분히 도우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태도.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 혹은 실천 기술론을 배우신다면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보여야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나는 이 현재 지금 히어에 나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개념과 경험에서 오는 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이러지 않아요? 혹시 이건 이런 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원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석해 주거나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충고하거나 제안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시적이에요? 비지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계속 따라가요. 들으세요. 듣는 거,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 게 낫지 않아요? 하는 순간 조건이 부여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내가 생각하는 내 개념과 경험이 좀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말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치료 관계에 있어서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원조 관계, 도움을 주는 관계죠.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비심판적인 태도, 공감, 진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클라이언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죠.